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자주포 세자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루마니아가 한화의 자주포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밝히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왜 갑자기 프랑스의 세자르가 아니라 한화의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 도입에 반대했던 루마니아의 한 육군 장성의 인터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루마니아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인지, 또 K9 자주포가 선택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들 K9 썬더 155 자주포 54문을 공급하는 세계 대대의 공급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추정 가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와 K9 썬더 곡사포 부품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 풍산과도 화약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울러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풍산과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통한 공동개발 솔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애초에 터키의 T155,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등 세 가지 설계가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는데 수주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8연계 이상의 총 3개 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병 탄약 및 27개의 예비 총열의 총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썬더는 삼성테크원이 국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인데요.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주무장은 회전포탑에 장착된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 곡사포입니다. 하단 가스 발생기가 있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범위는 40km인 반면 특수 탄약을 사용할 경우 이 값은 50k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력 인력마력, 최대 속도 67km/h, 주행 가능 거리 480km를 제공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리란 것은 2024년 1월 27일 루마니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루마니아는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라는 기사에서 독일 PGH-2000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탄식하며 한국 자주포 K9 썬더를 왕이라 칭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들 선택하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왜 한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K9 썬더의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그의 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통적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차륜형 자주포가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은 훨씬 가벼워 운반도 편리하고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보다는 테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국지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로 공수할 때 무겁지 않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투자산을 개발하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전차 M10 부커 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수송기에 싣고 운반하는 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니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지금까지 차륜형을 고집하던 육군 장성들조차도 궤도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동 다국적 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고 루마니아 예비역 장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버질 발라시아누 전 육군 장군입니다. 발라시아누 역시 차륜형 자주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륜형인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퀴 달린 장갑차와 자주포가 주요한 전투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말라시아누 장군은 인터뷰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궤도형 장갑차의 위력을 보았다. 앞으로 기갑여 단이라면 보병 전투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차량은 궤도형이어야 한다. 루마니아 전직 장성의 이 같은 평가는 그 어떤 것보다 K9 자주포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궤도형 자주포의 지형적 이점을 알고 있었고 K9 자주포를 앞다퉈 구매 중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집트에 추가로 700문의 K9 자주포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 지역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M109A5를 장착한 궤도형 자주포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접경에도 M109A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K9 썬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초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썬더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를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에 최첨단 보호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한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해 또 하나의 수출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대수는 54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또 한 번 도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다가 결국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도 레드백이 승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K9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격을 해본 북유럽에서 탄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던 중 스웨덴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평가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때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K9 비다르, 즉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버전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에 맞춰 K9 비다르의 노르웨이 포병 사격 통제 장치인 ODIN을 탑재하고 직사사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운용하던 M109를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신들은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포병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기존에 운용하던 M1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K9은 기본기가 좋다는 점이다. 바로 포병의 처음과 끝 슈트 언더스쿠트 능력, 즉 사후 이속이 뛰어나다. K9은 사격 접수 명령 이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K9A1 기준으로는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동 중에도 2분 만에 8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광석화와 같은 빠른 기동력은 전 세계 155중형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는 16종 중의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의 빠른 초탄 발사 능력을 가진 건 한국의 K9과 독일 PGH-2000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새 정권도 한화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한화의 수출 규모는 원래 10조 규모였는데 기존보다 2배가량 커져 18조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 62문을 신속히 배치해 활발히 운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이 관계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자 기존 자본금 규제를 해소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본금 한도가 최대 3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었어도 폴란드가 한화와 추가 계약을 성사시켜 18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잭팟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섬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6%였지만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전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구자 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구자 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위용이 대단해 보였고 K구자 주포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돕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구자 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밤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구자 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구자 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정민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구자 주포를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화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구자 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구자 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구자 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구자 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구자 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4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구자 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구자 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언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구자 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에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구자 주포를 앞다두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3대적으로 K구자 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PGH-2000은 조정법을 의이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구자 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운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운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제7포병여단의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 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 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구자 주포 실사계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 커핑스 중령은 K9은 최고의 화포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유림 중위가 있었고, 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운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 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구자 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K구자 주포는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막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는 선진국 거대 방산 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입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하칭 제독이 1982년 인민의 반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 캐리어즈 배수량 7만 티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 점프 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한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8만여 티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 점프 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의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하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에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YAG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에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R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T, 최대 이륙 중량 32.5T인 제이젠 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h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 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제2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 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제2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티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2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주기된 채 공대 공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제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제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제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제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T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제남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제남보다 작은 42,500T급 샤를드꼬람이 211MW, 7600T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0T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제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제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 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제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동함과 푸제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제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뒤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제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형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제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안위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의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대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3회. 그 어느 때보다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 신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람객들은 전시관에 한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고, 오전 10시가 되자 전시관으로 밀려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첨단 신기술을 이미지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삼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폴더블 이후 정체돼 있던 디스플레이 폼팩터 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것은 접으면서 늘릴 수도 있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3천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이번 CES 2023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공개한 삼성 플렉스 슬라이더블 플렉스 하이브리드 OLED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폴더블, 한쪽은 슬라이더블이 하나의 패널로 합해져 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추가 화면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접으면 8인치, 폴더블을 펴면 10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쪽을 펴면 12.4인치까지 넓어집니다. 삼성이 2018년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하자 세계의 이목은 2023 CES 삼성의 신기술 공개 현장에 쏠렸습니다. 더구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화면을 양쪽으로 밀어 확장시키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듀엣도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은 최대 17.3인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하이브리드를 처음 공개할 때 공개 전시장이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호텔 프라이빗 부스 투어를 통해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CES 삼성 부스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정에 없던 호텔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 공개한 것은 중국 업체들이 대놓고 카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삼성의 대비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번 CES 참가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000평 규모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성의 부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년 CES에서 깜짝 선보이던 TV와 가전 신제품은 사라지고 낯선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올해 본인들의 부스를 지속가능 SUSTAIN, ABILITY과 스마트싱스 SMARTTHINGS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제품을 기대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지속가능과 스마트싱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TV와 신제품 QLED TV 등은 이 공개 부스가 아니라 별도로 호텔에 마련된 장소에서 프라이빗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초연결 스마트싱스 제품들은 전시장에 공개하고 중국 등 타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베낄 것을 우려해 1억 원대 최고급 TV인 마이크로 LED TV와 2023년형 네오 QLED 등 신제품들은 별도 전시를 통해 글로벌 거래선에만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베끼기 위해 CES를 찾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삼성이 공식 CES 전시장에서 선보인 초연결 기기들은 이제 우리 거실의 TV가 더 이상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모든 가족과 연결하는 초연결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선보인 스마트싱스 홈 모니터는 삼성 TV와 1000개 이상의 스마트싱스 호환기기를 통해 주인이 외출 시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TV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수감지 센서, 연기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침수와 화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속 내장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자녀는 TV 카메라를 통해 부모님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TV 하나가 모든 가족을 초연결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SW 기술력은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이 초연결 2란 화두로 전시장을 꾸몄다면 LG는 고객 경험 2란 경영 철학으로 맞붙었습니다. LG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해 지금껏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시청 경험과 TV 디자인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CES 전시장에서는 이제 TV를 넘어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을 그룹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양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를 선보였고 또 17인치 폴더블 OLED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모두 추후 자동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올해 CES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맞대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네오 QLED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77인치 QD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LG는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아 고성능 OLED 에보 라인업을 선보여 올해도 역시 CES에서 치열한 신제품 경쟁을 벌였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의 최신 QD 퀀텀 닷 OLED 패널과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형 OLED 패널을 나란히 놓고 이탈리아 사진작가 프랑코 폰타나의 작품으로 화질을 강조하면서 LG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인 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기존 대비 화면 밝기를 60%, 시야각은 30%까지 향상시킨 3세대 OLED TV 패널을 전보여 기술력으로 승부하려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선보인 OLED의 화면 밝기와 시야각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CES 현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마그나와 협력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나섰는데요. LG와 마그나는 다양한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강자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자율주행 솔루션부터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의 강자라 두 회사가 협업해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CES에서 스마트폰과 TV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 무게중심은 점점 자동차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ES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컴퓨팅 선도 기업 엔비디아와 협업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현대 전기차에 탑재한다고 깜짝 발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운전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나아가 뒷좌석 승객들을 직접 게임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지루함을 없애준다는 것인데요. 알리칸이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 총괄 책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현대 전기차에 엔비디아의 인기 게임과 수십 개의 무료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현대의 전기차 이용 고객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포테인먼트를 경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 2015년 기술 개발 협약을 토대로 2020년부터 AI 기반 커넥티드 카 서비스 보급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고성능의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 CCOS를 출시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으로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이제 곧 현대와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만든 자율전기차의 천장에 삼성의 슬라이더블 OLED가 극장처럼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슬라이더블 OLED는 평소에는 뒷좌석 천장에 화면이 말린 상태로 숨겨져 있다가
아래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동 중 영화 감상, 뉴스 시청, 화상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대가 사라진 대시보드에는 가로로 긴 57인치 LG 디스플레이, 초대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실내 디자인을 완성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한국 기업들은 벌써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